사람은 배신해도 귀신은 은혜를 잊지 않는 법이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겼고, 번개가 칠 때마다 관아 앞에 흙탕물 웅덩이가 허연 속살을 드러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진창 위에 내동댕이 쳐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가장 촉망받던 선비 강민우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또에게 대들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안쪽에서 포졸들의 고함과 함께 몽둥이 찜질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민우의 몸은 젖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하얀 도포 자락은 진흙과 핏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단정하게 썼던 갓은 짓밟혀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입안에 고인 비릿한 핏물을 뱉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 변학수의 비리를 고발하려 상소를 올렸으나 도리어 뇌물을 받았다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모든 관직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빗물의 냉기보다 정의가 짓밟힌 현실의 비참함이 그의 가슴을 더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우는 진흙탕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 사이로 번득이는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 너머에서는 기름진 술과 고기를 즐기는 변학수의 웃음소리가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가락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흐흐, 샌님 주제에 감히 나를 건드려? 썩은 붓대 하나로 이 변학수의 철옹성을 뚫을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변학수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민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육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학문과 도덕이 저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자의 권력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닫힌 관아 문을 향해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변학수, 내 놈의 죄악이 기필코 천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거센 빗줄기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아 앞을 벗어난 민우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의 집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억울하게 쫓겨난 그에게 문을 열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변학수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거리. 민우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조차 그를 외면하는 듯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갈 곳조차 없구나. 내 신세가 어찌 이리 되었는가. 그는 품속에 간직해온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가 적힌 책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책장은 마치 그의 찢겨진 자존심 같았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몸을 피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버려진 곳만이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나온 늙은 주모가 혀를 차며 말을 꺼냈습니다. 쯧쯧, 어젯밤 그 젊은 선비꼴을 보았소? 그 대쪽 같은 양반이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나다니. 쉬쉿, 할멈, 목소리 낮추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사또 놈 귀가 천리 밖까지 뻗쳐 있다는 거 모르시오? 옆에 있던 젊은 안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가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한탄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지. 착하게 살면 뭐하나? 힘없고 빽 없으면 억울한 누명이나 쓰고 개죽음 당하는 세상인걸. 정해? 그건 쌀 한 대빵만도 못한 것이여. 주모의 이 말은 민우가 처한 현실이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서글픈 주제였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며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비의 도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마을 뒷산 기슭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정자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옷은 축축하게 젖었고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허기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주모가 무심코 던졌던 말, 환청처럼 들려오는 정의는 쌀 한 대빵만도 못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정자를 쓰려다 이내 뭉개버렸습니다. 흙바닥에 문질러진 글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습니다. 그래, 내 학문이, 내 신념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장 내 배 하나 채우지 못하고 저 악당 하나 벌하지 못하는데.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른 방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법도와 예절 따위가 아닌 저들을 짓밟을 수 있는 진짜 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 사람들이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피하는 흉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그로서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는 곳이라면 귀신 소굴이라도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흉가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자풀이 무성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고목 위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까악. 마치 가지 마라,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 탐관오리 변학수가 더 무서웠고 지금의 가난과 모멸감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풀을 헤치며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그 흉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쯤 무너져 내린 담장, 구멍 뚫린 창호지 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때는 꽤 번듯했을 기와집이었지만 지금은 흉물스러운 몰골로 산 중턱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짝이 끼잉 마이너스하고 괴기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장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급히 떠난 듯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이 밤마다 곡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짐짓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멍. 사람이 살지 않으니 좀 썰렁하군. 하룻밤 묵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랑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소매로 방바닥의 먼지를 대충 훔쳐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챙겨온 부싯돌로 희미한 불을 피우자 방 안의 풍경이 어슴푸레하게 드러났습니다. 벽에는 낡은 병풍 하나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묘하게 기괴해 보였습니다. 춤을 추는 여인들의 그림이었지만 불빛에 흔들리는 그림자 때문인지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품에서 책을 꺼내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냐? 민우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스산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억울하여라, 원통하여라.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 아니,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하고 비통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방방, 마당 건너편 안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습니다. 선비로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왔지만 이 오싹한 공포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기익.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하얀 소복 자락이 어둠 속에서 언뜻 보인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홀린 듯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안채 마루 끝에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뒤돌아 앉아 긴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여인의 빗질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사각하던 소리가 멈추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처녀 귀신 연하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서리가 내릴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민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귀신을 마주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이구나. 이곳에 발을 들인 게 얼마만인지. 귀신 연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민우 쪽으로 스르르 다가오자 민우는 뒷걸음질 치다 낡은 장독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물러가라. 나는 부정을 타지 않은 선비다. 민우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지만 연하는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민우의 눈앞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사리보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 연하가 손을 뻗자 민우의 가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민우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가 단순한 악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피눈물, 그것은 한 맺힌 사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구나. 이곳에 발을 들인 게 얼마만인지. 귀신 연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민우 쪽으로 스르르 다가오자 민우는 뒷걸음질 치다 낡은 장독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물러가라. 나는 부정을 타지 않은 선비다.
민우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지만 연하는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민우의 눈앞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사리보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 연하가 손을 뻗자 민우의 가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민우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가 단순한 악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피눈물, 그것은 한 맺힌 사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변학수? 그자가 당신의 원수라니.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민우의 표정을 읽은 듯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님도 그자에게 당한 게로군요. 그자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자 앞에서는 모두 피해자일 뿐이지요. 연하는 민우에게 은밀하고도 위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나와 손을 잡읍시다. 나는 육신이 없어 그자에게 직접 칼을 꽂을 수 없고 선비님은 힘이 없어 그자에게 다가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습니다. 대신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은 금기를 넘어서는 제안이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와 손을 잡는다니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복수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라 할 수 있을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돼요. 아무리 원통해도 귀신과 결탁하다니 선비로서 도리가 아니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하늘의 뜻? 연하가 비웃으며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뱀처럼 춤을 추며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면 내가 억울하게 죽고 선비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났겠습니까? 하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으면 변학수는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연화의 절규는 민우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느꼈던 무력감, 주모가 말했던 힘없는 정의의 비참함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도리니 명분이니 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의 악을 처단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민우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비참하게 살 것인가, 악마와 손을 잡고서라도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긴 침묵 끝에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소. 당신의 말대로 하늘이 침묵한다면 내가, 아니 우리가 직접 그 죄를 묻겠소. 민우가 손을 내밀자 연화의 창백한 손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지만 민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귀신의 기이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흉가를 감싸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서늘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변학수가 있는 관아를 향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밤하늘을 베고 있었습니다. 흉가의 밤은 깊었지만 민우와 연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변학수의 관아 구조, 그가 뇌물을 숨겨두는 곳간의 위치, 그리고 그가 주로 머무는 안방의 동선까지 민우가 관직에 있을 때 눈여겨보았던 정보들이었습니다. 놈은 의심이 많아 밤마다 곳간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잡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기생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게 하지요. 민우의 설명에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지도 위를 훑자 지도 위에 서리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여도 귀신의 눈은 피할 수 없는 법. 내 비록 육신은 없으나 문을 통과하고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선비님은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글을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제 발로 그 죄를 토하게 만들 테니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이성적 계획과 연화의 초자연적 능력이 결합한 완벽한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의 첫날 밤, 변학수는 여느 때처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변학수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으하, 이 고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로다. 마셔라, 부어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촛불이 일시에 획 마이너스하고 꺼졌습니다. 뭐야. 바람이 왜 이리 세게 불어. 변학수가 소리치며 호롱불을 다시 켜려던 순간 그의 눈앞에 놓인 술잔이 저절로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술잔은 변학수의 머리 위에서 멈추더니 붉은 술을 그의 정수리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연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염력으로 그에게 첫 번째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변학수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허공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펄럭이며 내려왔습니다. 민우가 필사적으로 작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날아와 변학수의 뺨에 철썩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덜덜 떨며 종이를 떼어낸 변학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의 배를 채운 자, 원한의 피로 갚으리라. 글씨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먹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변학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짓일까? 귀신이 한 짓일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담장 너머에서 민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소동이 있은 후 민우와 연화는 다시 흉가로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지만 연화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귀신의 힘을 과하게 쓴 탓인지 그녀의 형체는 평소보다 더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민우가 걱정스런 마음에 물었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 힘을 쓸수록 제 영혼은 점점 더 지옥의 업보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위해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깨진 그릇에 담은 맑은 물 한 그릇뿐이었지만 그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가진 것이 없어 이것뿐이요. 부디 기운을 차리시오. 연화는 물끄러미 정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생전 혼례를 앞두고 어머니가 떠다 주셨던 마지막 정화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저를 돕습니까? 귀신과 어울리면 양기가 쇠하여 단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연화의 물음에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소.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내 목숨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오. 당신의 원한을 푸는 것이 곧 나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두 존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상실과 억울함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통해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흉하게 일그러졌던 반쪽 얼굴을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을 당시의 고통이 서린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흉터 위로 푸른 빛이 감돌더니 아주 잠깐 그녀의 생전 고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연민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흉가의 문풍지를 울렸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되오? 민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연화는 달을 보며 답했습니다. 원한이 풀리면 저승으로 가겠지요.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나는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되어 소멸할 것입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변학수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니. 민우의 굳은 다짐에 연화의 차가운 손이 민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서늘함이 이제는 든든한 동료애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학수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러 나가는 길, 그의 가마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가마꾼 놈들아! 똑바로 들지 못하느냐? 변학수가 고함을 쳤지만
가마꾼들은 억울했습니다. 사또나리. 가마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꿈쩍도 안 합니다요. 사실 가마 지붕 위에는 연하가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게를 실을 때마다 가마는 땅으로 푹푹 꺼졌고 결국 가마채가 우지끈 부러지며 변학수는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습니다. 천하의 변학수가 똥물 튀긴 갯골이 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통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민우는 군중 틈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다음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변학수가 뇌물로 받은 금괴를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괴 하나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뱀으로 변해 그의 손을 물려 했습니다. 휙! 변학수가 기겁하여 금괴를 집어 던지자 그것은 다시 금괴로 돌아왔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천장에서 내 돈 내놔라, 내 쌀 내놔라 하는 백성들의 원성 소리가 들렸고 이불을 들추면 피 묻은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하는 변학수의 가장 약한 부분, 즉 탐욕을 이용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변학수는 퀭한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의 눈밑은 검게 죽어갔고 살집 좋던 볼은 홀쭉하게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곡물 창고 개방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아의 곡물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앞에는 변학수가 속죄의 뜻으로 곡식을 나누어 준다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민우가 쓴 가짜 방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변학수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거지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해? 내 쌀이다. 내 쌀이야. 하지만 이미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는 백성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쌀을 가져가며 변학수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사또가 귀신에 홀리더니 드디어 미쳤나 보네. 변학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재산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우와 연하는 하이파이브를 하듯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변학수의 몰락은 시간 문제인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고 민우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흉가로 돌아온 민우는 붓을 들어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학수의 비행을 고발하는 글을 암행어사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법적으로도 그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하낭자, 다 당신 덕분이요. 이제 머지 않았소. 민우의 들뜬 목소리에 연하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귀신으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변학수는 관아 안방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탐욕스러웠지만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기이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다. 사람의 짓이 아니라면 원한 맺힌 귀신의 짓이 분명해. 변학수는 비밀 금고를 열어 남은 재물을 몽땅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불러오너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내 이놈의 귀신을 잡아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악당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민우와 연아가 승리의 도취해 있던 그 시각, 마을 입구에는 기이한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오색 천을 두르고 방울을 든 박수무당 천수였습니다. 그의 눈은 뱀처럼 가늘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천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맡았습니다. 비릿한 귀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꽤나 깊은 원한이야. 그는 정확히 민우와 연아가 머무는 흉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방울이 딸랑 마이너스하고 울리자 멀리 흉가에 있던 연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닌 연화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천적이 등장한 것입니다. 박수무당 천수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변학수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산놈은 옥에 가두고 죽은 년은 부적에 가두면 그만입니다. 천수는 관아 곳곳에 붉은 부적을 붙이고 결계를 쳤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연아는 여느 때처럼 변학수를 괴롭히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담장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연아가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습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불타오르듯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담벼락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적들이 촘촘히 붙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강력한 주술이야.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연화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하, 쥐새끼들이 덫에 걸렸구나. 대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변학수 그리고 박수무당 천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우는 급히 연화를 부축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천수가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자 연화는 바닥을 기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찢어질 것 같아. 민우가 그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습니다. 내 이놈 강민우, 감히 요물을 부려 관아를 능멸해? 내 놈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저 귀신년은 영원히 항아리에 갇혀 썩게 될 것이다. 변학수의 득에양양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민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졌고 연아는 천수의 주술에 꼼짝도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천수는 품에서 검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저승도 이승도 아닌 곳으로 가라. 천수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강력한 흡입력이 연하를 빨아들이려 했습니다. 안 돼. 연하 낭자. 민우가 절규하며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하의 영혼이 가늘게 늘어지며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이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도망치세요.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콱광. 그때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쳤습니다. 민우와 연하,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체절명의 순간, 이분은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며 막을 내립니다. 차가운 돌바닥, 습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민우는 관아 지하 감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온몸은 포승줄로 결박당했고 모진 고문으로 입은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눈앞에 놓인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 박수무당 천수가 그 항아리를 지키고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쯧쯧. 내일 해가 뜨면 이 항아리를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끼던 그 귀신년은 영혼조차 남지 않고 소멸하겠지. 항아리 안에서는 가끔씩 쿵, 쿵 하고 벽을 두드리는 듯한 미약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하가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민우는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힘이 없어. 당신을 2번 죽이는구려. 변학수는 승리에 도취하여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낡은 서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까지 책이 뭐라고 목숨처럼 챙기더냐? 어디 보자. 백성을 위한 정치? 하하. 웃기는 소리. 변학수는 민우가 보는 앞에서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발겼습니다. 내 놈의 정의는 찢어졌고 내 놈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날이 밝으면 너는 참수형에 처해질 것이고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찢겨나가는 책장과 함께 민우의 마지막 자존심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변학수는 찢은 종이를 민우의 얼굴에 뿌리고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텅 빈 감옥, 민우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 속에 파묻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감옥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우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흩어진 찢겨진 책장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학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책 표지 안쪽에 숨겨두었던 얇은 상소문 초안과 연하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옷가락지였습니다. 흉가에서 발견해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묶인 손을 비틀어 옷가락지를 쥐자
기이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옥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항아리 쪽과 공명하듯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우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와 연결된 이 끈이 마지막 반전의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직전의 새벽 여명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거대한 장작더미가 쌓였고 그 위에는 검은 항아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이 끔찍한 의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학수에게 당했던 서름, 그리고 민우와 연하가 보여주었던 통쾌한 복수극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저 선비님과 귀신이 우리에게 쌀을 나눠주지 않았던가? 맞아. 사또 놈 혼내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데.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창칼이 두려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승줄에 묶인 민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처형대 위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태우려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함 그 자체요.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영원히 저 도적놈들의 것이 될 것이오. 무당 천수가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끄럽다. 사악한 요물과 대역죄인을 불태워라. 천수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민우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옷가락지를 꽉 쥐며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연하낭자,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지금이요. 당신의 분노를 깨우시오. 그 간절함이 닿은 것일까요? 옷가락지가 부서질 듯 진동하더니 장작더미 위의 항아리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항아리가 스스로 움직이자 천수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힘으로 누를 수 없어. 원한이 너무 강하다. 그 틈을 타 군중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천수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에잇, 나쁜 놈들아. 시작은 돌멩이 하나였지만 이내 수백 개의 돌멩이가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 포졸들이 백성들을 막는 사이 민우는 혼란을 틈타 장작더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묶인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불길이 이미 장작 밑바닥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낭자, 이제 나오시오. 이 좁은 곳에서 나와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오. 민우는 항아리를 들어 올려 바닥에 있는 주춧돌을 향해 전력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검은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 압축되었던 검푸른 연기가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봉인에서 풀려난 연화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허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늘을 뒤덮었고 눈에서는 시퍼런 광선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크아악! 연화의 비명 같은 포효가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거센 돌풍이 불어 닥쳐 변학수와 천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천수는 부적을 날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분노로 폭주하는 연화의 힘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변학수는 네 발로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연화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발목을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변학수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죽인 죄, 내 놈의 그 더러운 목숨으로 갚아라. 연화의 손톱이 변학수의 목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변학수는 끔찍하게 찢겨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민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살육으로 끝나는 복수가? 멈추시오. 연하낭자.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민우에게 꽂혔습니다. 사리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선비님, 왜 말리십니까? 저자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민우는 불타는 장작더미 옆에서 그을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죽어 마땅하오. 허나 당신이 저자를 직접 죽이면 당신 또한 저자와 같은 악기가 되어 영영 구원받지 못할 것이오. 저자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법과 백성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합시다.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요. 민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연화에 폭주하던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이기 이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변학수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마패를 든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의 소요 사태와 민우가 올리려 했던 상소를 미리 입수한 암행어사가 때마침 도착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변학수는 암행어사를 보자마자 안도감에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저 미친 선비와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닥쳐라. 내 죄상은 이미 파악되었다. 뇌물수수, 살인교사, 그리고 백성수탈까지 내 놈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포졸들이 변학수와 무당천수를 굴비 엮듯 묶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더 완벽하고 잔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관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학수가 쌓아둔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환원되었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민우는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다시 관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귀신 잡는 명판관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시신이 묻힌 곳을 찾아내어 양지 바른 곳에 이장하고 성대한 위령제를 지내주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제단 앞에서 민우는 술을 올렸습니다. 이제 원한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오. 제사가 끝나갈 무렵 연하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소복이 아닌 생전에 입으려 했던 고운 색동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흉측했던 상처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제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연하는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민우는 애써 웃음을 보였습니다. 비록 산자와 죽은 자의 인연이었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 깊은 정을 나누었기에 이별은 아쉬웠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평범하고 행복한 여인으로 태어나시오. 내 멀리서나마 기도하리다. 연화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반딧불이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고을 원님이 된 민우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있는 관아마당. 맑은 바람이 불어와 민우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잠시 붓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백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세상,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공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낡은 흉가터에서 선비와 처녀 귀신이 나란히 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았다고 수군거리곤 합니다. 물론 헛소문이겠지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관아에 북을 올리면 언제나 대쪽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민우와 연화의 기이한 동맹. 그것은 힘없는 자들이 서로를 의지하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우리의 가슴 뜨거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 칼보다 강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민우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연화 같은 기적의 조력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